자, 여러분의 열정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소설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 근현대사,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불과 10년도 안 돼서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방 공간기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념, 특히 좌익, 우익 세력들이 부딪히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또 유력 인사들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오늘 공부할 작품, 모반이라는 작품도요, 이 해방 공간 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오상원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오상원 작가는 이북 출신이에요. 평안북도 선천 출신인데, 북한이 공산화를 진행하면서, 이북 지방에 공산화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월남을 하는데, 오상원 작가도 1949년 월남을 해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불문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1950년이죠.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력도 있습니다. 오상원 작가의 소설은 주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주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상원 작가는 1955년 그 유명한 소설 유예를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유예는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모반이긴 합니다만은 오상원을 대표하는 작은 그의 등단 작품인 유예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자, 전쟁 이후의 세대를 우리 전후 세대라고 하죠. 전후 세대 문인들이 모여서 전후문학협회라고 하는 걸 설립하는데, 오상원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전후문학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실존주의는 우리나라의 철학이 아니고요,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에서 유행했던 철학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있죠.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라는 말이죠. 즉, 실존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본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도 어떤 대상의 본질을 꿰뚫기 위한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존이 뭐냐? 쉽게 풀이하자면 인간의 본질이에요. 즉, 인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실존주의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피투된 신에 의해서 피투된 존재로 봐요. 과거에는 신이 정해진 운명대로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뭔가 잘못 벌을 받게 되면 신께서 나한테 벌을 내려준다고 생각했다면, 실존주의 철학 이후에는 인간을 피투된 존재, 즉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투는 던지다, 피는 당하다,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은 던져놨을 뿐, 모든 것은 인간의 주체성으로, 인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런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전쟁 이후에 이런 철학이 유행한 이유는요, 바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반발로 일어난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후에 전쟁 이후의 세대의 문제들을 깊게 다루면서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소설들을 창작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 우리가 공부할 작품 모반을 발표하면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요, 사실 오상원 작가는 이후에는 소설 창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자 생활에 거의 몰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상원 하면 기억해야 될 작품 두 가지만 꼽아라 라고 하면 유예와 모반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상원 작가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공부할 모반, 불이국어 19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모반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각자 친구들과 비경쟁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반은요, 시간이 먼저 제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하다,
연도가 잘못 제시되어 있는 것 같다. 왜? 4279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4279년은 단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연도는 서기로 표기가 되잖아요. 단기 2333년을 빼면 1946년이라고 하는, 즉 해방 직후의 연도가 나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을 우리는 해방 공간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시간적 배경은 1946년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모반입니다. 자, 이 모반의 중심 사건은 바로 이거죠. 거물급 인사, 유력한 인사가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암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의 이 소설이 시작되는 장소는 한 선술집입니다. 그 선술집에서 25살에서 26살쯤 되어 보이는 한 청년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이 청년의 이름은 본 풀네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성은 민이라고 나와요. 민. 그렇죠? 민이 사실은 이 암살 사건의 범인이에요. 이 암살을 벌여놓고 태연하게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암살 사건에 희생된 이 민족 인사의 죽음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한 소년이 호회는 속보 신문이거든요. 신문 속보를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암살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겁니다. 요 선술집에 술 먹고 있는데, 근데 봤더니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한 청년이 붙잡혔고요. 그 청년은 여러분 미니 범인이니까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하단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동생의 인터뷰입니다. 이 청년은요 정말 억울하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지금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암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자면, 민이 암살을 하면 같은 비밀 결사대였던 동료들이 뛰쳐나와서, 민은 뛰어나가 골목길로 숨어버리고요. 나머지 그 동료들이 뛰쳐나와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으면 때려서 눕힌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요. 그래야 범인으로 몰기가 좋겠죠. 자, 마침 거기에 걸려든 바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요,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지금 현재 계시지 않아요. 돌아가셨거든요. 민은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늘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면요, 민이 이 암살 비밀결사의 테러단체죠. 거기에 가입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날 어머니가 위독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클렉슨이 울려요. 그죠? 자동차 클렉슨이 울립니다. 왜? 빨리 나오라고요. 자, 그러면서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는 더 큰 임무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은 클렉슨 소리에 못 이겨서, 동료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 임무를, 즉 암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옵니다만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동료가 위로를 합치고 무슨 말을 하냐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쥐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너는 아니겠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 임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민은요 사실 이때부터 비밀결사에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살짝 뜨기 시작했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임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죠? 비밀결사 대 암살, 또 어떤 정치적 색깔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비밀결사 활동인데, 어머니의 목숨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갈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민과 함께 이 소설에서 중심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얼굴이 좀 세모지네요. 자, 이 세모진 얼굴의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비밀결사의 핵심적인 멤버예요. 비밀결사의 핵심적인 멤버이면서 민의 중학교 동창이고, 민이 비밀결사에 가입하게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도대체 인간의 삶보다, 그쵸?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보다 이 정치적인 신념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모진 얼굴은요, 개인보다 조직, 국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냉혈한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세모진 얼굴이라고 하는 익명으로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민이요 이후에 이 세모진 얼굴을 비롯한 동료들이 있는 비밀결사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파티가 벌어져요. 거물급 인사를 암살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민에게도 술도 권하고 합니다만 민은 너희들끼리 마셔 하고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민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 회상했던 친구가 바로 비밀결사의 동료였던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요 비밀결사, 자신이 소속된 비밀결사와 반대 세력 정당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적발되어서요 비밀결사 동료들에게 고문을 당해서 거의 반죽음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때 이 동료가 피를 토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이 말이 핵심이에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들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정당의 권력욕이라고 하는 이념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며 결국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동료의 모반과 죽음에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민은 또다시 한번 도대체 이념, 정치가 인간보다 중요한 것인가? 삶보다 중요한 것인가? 라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 끝에 민은요 청년 있잖아요. 자신 때문에 붙잡혀고 한 이 청년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이 청년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갈등,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즉 이거 뭐예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했죠. 인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이 소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은 일단 청년의 집으로 가서요. 이 청년은 감옥에 있죠. 지금 경찰에게 잡힌 상태예요. 소녀가, 즉 청년의 여동생이 민을 만나게 되는데 민을 처음 보고는 차림새만 봐도 뭐 경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신가요? 저희 오빠는 죄가 없습니다. 경찰이 아니요 했더니 그럼 기자분이신가요? 저희 오빠 정말 죄가 없다고 좀 기사 좀 써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민은 말없이 어머니의 약값에 보태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고요. 그리고 오빠는 곧 나오실 테니 걱정 말고 계시오 하고 유유히 그 집을 떠나옵니다. 소녀는, 여동생은 어안이 벙벙하죠. 자, 민이 다시 떠나서 돌아온 것은 아까 방문했던 비밀결사대의 사무실입니다. 자, 사무실에 갔더니 세모진 얼굴이 있고요. 민은 이 세모진 얼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모반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비밀결사를 떠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결사를 떠나는 거 굉장히 큰 일인 게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모임이잖아요. 누군가 멤버가 떠나게 되면 그 멤버가 비밀결사를 발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결사는 이 떠나는 것을, 즉 모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거나 모반하는 동지들을 죽음에까지 몰아넣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순간에도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 약간 인간의 주체성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마음으로 비밀결사들을 떠나겠다고 세모진 얼굴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나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고요.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행동주의 철학이 드러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비밀결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민에게요, 세모진 얼굴은 물어봅니다. 자수를 하러 가려고 하냐? 그럴 생각은 없다. 민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모진 얼굴은 떠나는 민 뒤에 총을 쏘아보지만 민은 그런 것 따위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민의 얼굴에는 살며시 자그마한 미소가 떠오르죠. 이게 모반의 줄거리인데요. 이 모반을 보면 실제 그 당시 해방 정국, 해방 공간 시기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인사들이 이렇게 암살을 당했었거든요. 백범 김구 선생, 송진우 선생, 그리고 몽양 여운형 선생도 모두 이 당시에 돌아가셨던 거물급 인사들이죠. 그래서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판타지가 아니다. 1940년대
사회상을 정말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얼리즘 소설에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자, 그럼 소설 구성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구성 하면은 불이국어 3쪽에 잘 나와 있고요. 구성하면 영어로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 들어봤죠? 자, 플롯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야기, 스토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인과관계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앞뒤의 개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죠. 시간의 흐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인과관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뒤섞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반이라고 하는 소설 읽으면서 이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게 왜냐면 시간의 구성이 앞뒤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플롯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롯은 중심 사건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합니다. 기준점이 됩니다. 중심 사건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 복합, 피카레스크, 옴니버스 구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일 구성은 말 그대로 단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중심 사건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구성을 하는 것. 자, 여러분 유의할 때 것은 중심 사건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변 사건은 얼마든지 몇 개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단편 소설은 중심 사건의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일 구성의 소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복합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사건이 두 가지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소설을 말하겠죠. 자, 피카레스크 구성과 옴니버스 구성은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만은 설명을 하자면, 피카레스크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묶여서 전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카레스크 구성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 연작 소설인 경우가 많거든요. 연작 소설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원미동 사람들 있죠.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연작 소설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 그죠? 원미동 시인,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으로 가야 된다 등등등 다양한 단편들이 모여서 연작 소설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주제는 소시민의 어떤 삶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피카레스크 구성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옴니버스는 피카레스크보다 좀 더 자유로운 성격을 갖는다고 보면 돼요. 하나의 주제 아래 아예 다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작가가 달라도 돼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한 권의 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옴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성격이죠. 자, 그리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평면, 입체, 액자식 구성으로 구분하는데, 평면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순서에 따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행적 구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입체적 구성은 사건의 역전,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입니다. 역행적 구성이고, 소설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사실 입체적 구성입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거든요. 막 미래 장면, 현재 장면을 보여줬다가 이 현재에 있는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과거로 회상하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액자식 구성 워낙 유명합니다. 바깥 이야기 안에 안쪽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는 소설을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불이국어 19쪽에 나와 있는 모반을 선생님이 줄거리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어봤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여기서? 그렇죠. 비밀결사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민의 사연이 1번으로 나옵니다. 즉 지금 순서는 이 선술집에서의 사건이 1번인데 오히려 이 사건이 가장 시간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요,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이 정도로 뒤죽박죽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화살표가 복잡해집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소설의 구성 방식인데, 일단 중심 사건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암살 사건,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구성이고요. 두 번째, 사건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돼요? 순행적이지 않고요. 어때요? 역행적이죠.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모반은 선생님 쉽게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소설들도 구성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읽어드립니다.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자 읽은 이야기들을 책을요 이렇게 편안하게 쿠션 하나 끼고요.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이런 부분에서 난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정말 이상적인 독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인터넷 수업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바로 에르디아라고 하는 비경쟁 토론이에요. 독일어로 에른스터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에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진지한 대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실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 절차를 모두 지키면 좋겠지만 진행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옆 친구와 편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하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생각하면 이 활동 정말 재밌습니다. 먼저 느낌을 나눠야죠. 내가 책을 읽었으면 나의 느낌을 밝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독후감 쓸 때도 책의 내용 줄거리를 요약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요약할 거 없이 난 이런 장면들이 인상적이었고 왜 그런지 친구한테 설명한다면 내가 읽은 책의 내용 줄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줄로 이 소설을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모바는 땡땡땡이야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들기인데요. 선생님 공통 질문을 몇 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굳이 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답 없는 질문. 그러니까 소설은 또 시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면서 읽을수록 더 재밌고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끝으로 대화까지 나누어서 선생님에게 질문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면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공통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없어요. 자, 그래도 선생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등장인물 이름이 본명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풀네임이 제시되어 있지 않죠. 주인공인 민도요. 민땡땡일 텐데, 그쵸? 본명 완전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비밀결사의 핵심 멤버인 그 친구는요, 세모진 얼굴이라고 이름 아예 안 나오죠. 그 어떤 추측할 수 있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라고 이름을 딱 정해놓는 순간 그 일은 그 인물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한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 이름이 동호다. 그러면 동호한테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익명으로 제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민은 어느 진영 사람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좌익이다 우익이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민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오상원 작가가 일부러 민의 진영을 밝히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이 좌익 테러 단체다. 그러면 좌익을 매도하는, 즉 반공 소설이 될 수 있고요. 우익을 비판하는, 우익 소설이다. 그러면 우익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이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념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소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념이 드러나지 않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진영의 사람인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비밀결사를 떠난 민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이 함께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르디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명의 시인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명의 시인. 왠지 휴전선 초토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의 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열정을 선생님은 늘 응원합니다.